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연미입니다. 114조 원. LG에너지솔루션 공모주 청약에 몰린 돈입니다. 떠드는 돈이 이렇게 많았구나. 증권가도 놀랐다는데 청약 건수도 442만 건이 넘습니다. 중복 청약이 금지된 이후 가장 많은 숫자죠. 한 사람이 계좌 하나를 쓴다 이렇게 가정하면 우리 국민 11명 중 1명은 청약을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시쳇말로 따상상 같은 상장 직후의 급등을 기대하는 거죠. 장담은 금물인데 현재까지는 수급 상황 우호적입니다. 대신 이쪽에 돈이 몰리면 모기업은 껍데기만 남는다 지적 여러 번 했고요.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에 담는 시총 상위권의 메뉴가 바뀔 겁니다. 졸지에 찬밥 되는 주식들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풍요 속의 빈곤, 역시 세상에 공짜는 없나 봅니다. 1월 20일 목요일, 여러분은 지금 삶을 발전시킬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이번 주부터 5대 시중은행 예적금 금리가 다시 오른다고 합니다. 정부가 올해 전기차, 수소차 보급을 위해서 목표 보급 대수를 크게 늘렸다고 하는데 전기차와 수소차 사이의 예산은 차이가 제법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택배 파업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설 대목 앞두고 물류 대란 현실화할까 우려하는 소식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제품을 새로 구입했을 때 집 앞까지 와서 수거해주는 일명 도어투도어 무상 수거 서비스 있다는 거 요거 모르셨죠?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증시에서는 간밤 뉴욕 증시 우리장 전망해보고요. 박연미의 경제픽 연말정산 이거 골치 아프다 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 오늘 연말정산 준비하시는 분들 꼭 귀담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담당자가 스튜디오에 나와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경제탐사 시간에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합병 무산 이후에 언론들의 보도 태도는 어땠는지 이정호 국장이 설명해 주십니다. 방송 중에 샵 0951로 문자 주시면 추첨해서 최신 경제도서 보내드리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그리고 청취율 조사 기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 오면 받아서 혹시 어떤 방송 들으세요 할 때 경제발전소 알고 계시죠? 깨어있는 경제발전소. 매일 아침 9시 경제를 이해하는 똑똑한 습관.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매일 아침 쏟아지는 경제 뉴스 10분만 투자하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10분 경제, 오늘은 한겨레 신문 이지혜 기자가 정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주부터 예금, 적금 금리가 올라간다. 이게 기준금리 올라서 반영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난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25%로 인상하면서 KB, 신한, 우리, 하나, 농협 등 5대 시중은행도 이번 주부터 예적금 금리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NH농협은행은 어제 19일부터 예적금 금리를 기존보다 최대 0.4%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는데요. 1년 만기 기준 일반 정기 예금이 연 0.95%에서 1.2%로 오르고요. 정기적금은 1.2%에서 1.45%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KB국민은행도 오늘부터 기준금리 인상을 반영해서 국민 슈퍼 정기 예금 등 예금 17종 그리고 적금 20종에 대해서 금리를 최고 0.4%포인트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비대면 전용 상품인 KB 반려행복 적금의 경우는 3년 만기 기준으로 최고 금리가 3.35%로 변경됐습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17일부터 예적금 금리를 일제히 올렸고요. 하나은행과 농협은행, 국민은행까지 수신금리 인상에 동참하면서 주요 시중은행이 모두 기준금리 인상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네, 우리가 3%대 적금을 얼마 만에 보나 싶기도 한데 그렇다면 대출금리는 어디까지 올랐을까 좀 아득해지기도 합니다. 자, 정부가 올해부터 전기차, 수소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서 목표 대수를 크게 늘렸다고요?
예, 정부가 올해를 무공해차 대중화의 원년으로 삼고 전기 수소차 보급 목표를 지난해 10만 1,000대에서 20만 7,500대까지 2배 이상 늘렸습니다. 전기 수소차 전환을 가속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대기 환경 개선 효과도 제고해야 한다는 취지인데요. 핵심 대책은 자동차 제작사들의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보급형 전기 수소차를 육성하기 위해서 보조금 지원 상한액을 내린 건데요. 지난해에는 6천만 원 미만 차량에 대해서 지원금을 100% 지급했지만 올해는 5,500만 원으로 상한액을 낮췄습니다. 5,500만 원 미만의 보급형 차량이 지난해보다 가격을 인하할 경우에도 인하액의 30% 최대 50만 원까지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네, 정부 얘기를 들어보니까 5,500만 원으로 낮춘 게 이게 이 가격에 맞춰서 좋은 차를 좀 여러 종류로 출시해라 이런 압박이기도 하다고 하는데 업계가 얼마나 따라줄지 이건 좀 지켜봐야겠네요.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무공해차로 전환할 때 지원을 더 늘린다 이런 소식도 있네요. 예, 택시, 화물차, 어린이 통학차 등 상용차를 중심으로 무공해차 전환이 빨라지면 대기 환경 개선 효과가 특히 높기 때문입니다. 전기 택시에 지원하는 추가 보조금은 200만 원을 유지하기로 했고요. 승용차 전체 물량의 10%를 택시에 별도 배정하고 화물차 보급 물량의 20%를 법인 기관 물량으로 별도 배정해서 배달용 화물차 등 영업용 화물차의 대량 전환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차 시간이 길고 공회전이 많은 어린이 통학차에 대해서는 전기 승합차를 구매하면 보조금을 500만 원 추가 지원하고요. 초소형 승용 화물차를 특정 지역 내에서 환승용이나 관광용으로 구매할 경우에도 보조금을 50만 원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네, 설 앞두고 설 민생 안정 대책이 나온 지 벌써 2주가 됐는데 택배 파업은 계속되고 있다. 출구를 찾지 못하는 분위기네요. 예, CJ 대한통운, 택배노조 그리고 대리점 연합회 사이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CJ 대한통운은 노조와 직접 대화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고요. 대리점 연합회의 경우는 노조와의 대화에는 의향이 있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모두 CJ 대한통운에 있기 때문에 이렇다 할 타협 결과를 끌어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을 뿐 그 노사 간의 어떤 대화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의 중재 역할을 도맡았던 정부나 여당도 좀 잠잠한 상황이고요. 연합회나 노조 쪽에서는 정부와 여당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갈등을 봉합하는 데에는 정부나 여당이나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급기야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택배 기사들이 일일이 더 자기들에게 몰리고 있다 보니 불만이 터져 나오면서 노노 갈등마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납득되지 않는 것이 일단 CJ 사측이 노조를 상대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이 있거든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이게 CJ 대한통운의 반복된 행태인데요. 택배기사들이 보통 대리점하고 계약을 맺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이고 원청인 CJ 대한통운이 고용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교섭에 나설 수 없다 이런 주장입니다. 원래는 노조법상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청하면 사측은 법적으로 교섭에 응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지는데요. 이 고용관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노조 쪽은 실제로 CJ 대한통운에도 직고용이 된 택배기사들이 분명히 있고 이들이 택배 노조 소속이기 때문에 CJ 대한통운은 교섭에 나서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파업의 이유는 CJ 대한통운이 사회적 합의를 위반했다는 것이고 그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그 대리점이 사실상 아무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만나서 할 이야기도 없다. 이게 노조 쪽의 입장입니다. 그래요. 노조가 그 회장 집 앞으로 찾아가서 나와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테이블에 마주 앉아야 얘기가 좀 진전이 있겠죠. 올해 설 차례상 비용 대략 얼마 정도 든다고 합니까? 예, 한국물가협회의 조사 결과인데요. 올해 4인 가족 기준으로 설 차례상을 차리는 비용이 약 24만 290원으로 지난해보다 2.8% 올랐습니다. 이 조사는 매년 전국 6대 주요 도시의 전통시장 8곳을 돌면서 차례용품 29개의 가격을 취합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요. 29개 조사 품목 가운데 배, 곶감, 생닭 등 17개 품목은 가격이 올랐고요. 시금치, 대파, 물을 비롯한 12개 품목은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상 악화에다가 그 원재료값 상승 때문에 특정 품목의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앞으로 10대 성수품에 대해서는 공급량을 1.4배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어서요. 수급 여건은 점차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한겨레 신문 이지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네, 더 이상 쓰지 않거나 고장난 가전제품들. 옛날 같으면 동네마다 돌아다니는 그 리어카를 가지고 다니신 아저씨들이 수거를 해가시겠지만 요즘은 요거 버릴 때도 돈 듭니다. 그리고 무거운 건 혼자 처리하기가 어려운데 사실은 폐 가전제품을 무상으로 수거해가는 서비스가 있다고 하네요. 이게 소비자들이 기업에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하는데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전자제품 자원순환 공제조합의 회수혁신팀 이원영 팀장에게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팀장님. 그 가전제품 버릴 때요. 그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아마 뭐 10,000원, 8,000원 이렇게 내고 관리소에서 딱지 같은 거 사서 붙이게 돼 있는데 무상으로 수거해가는 서비스가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전자제품을 그 전자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 즉 뭐 삼성이나 LG, 그 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이 예를 들 수 있는데요. 그 이들은 자신이 출고한 제품에 대해 일정량의 폐 제품을 회수해서 재활용해야 되는 법적인 의무가 있는데요. 이를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라고 합니다. 그 이런 제도를 기반으로 해서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서비스가 시행되었는데요. 2012년도에 서울시를 시범 사업으로 시작해서 현재는 전국적으로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팀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일정량이라고 하셨거든요. 예. 그러면 회사 측이 저희는 이제 한도가 다 차서 일정량을 넘었으니까 안 가져가겠습니다.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고요. 그 국가가 이거를 관리를 해서요. 매년 국가 의무량을 생산자에게 부과를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새로운 TV를 하나 샀다. 이럴 때 기존의 TV를 가져가 주세요. 당당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고 제품 포장재도 같이 대부분 버려주시는 거죠? 네. 그 전자제품 생산자는요. 자신이 출고한 제품의 폐기물을 회수해서 적법하게 재활용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 때문에 소비자가 새로이 제품을 구매할 경우에 기존 폐 제품을 해당 가전사가 무상으로 회수 요청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아울러 포장재도요. 전자제품과 마찬가지로 포장재 제조사도 회수 재활용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제품 판매 시 포장재도 폐 제품과 함께 회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발생한 포장재는요. 우리 국민들이 모두 잘 알고 계신 재활용 가능 자원 분리수거 지침에 따라 분리 배출하시면 됩니다. 네, 이 무상수거 서비스라는 거 이거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청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 해당 서비스는 인터넷, 모바일, 콜센터 등으로 배출 신청이 가능하고요. 우선 인터넷에서는 검색창에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를 입력하시거나 인터넷 주소창에 www.1599-0903.or.kr로 직접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콜센터로 예약을 원하시는 경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599-0903으로 전화해 주시면 상담원이 친절하게 배출 예약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업무를 해주시는 곳이 지금 팀장님이 계신 전자제품 자원순환 공제조합이라는 곳인데 제가 지금 조금 헷갈리는 게요, 팀장님. 네. 만약에 새로 제품을 살 때 그 특정 가전제품 업체 기사님이 오시면 그분한테 가져가 주세요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그런 폐가전 수거는 이쪽으로만 전화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지 그걸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시겠어요? 우선 그 전자제품을 새로이 구매할 때 그 신제품을 설치를 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기존의 폐 제품을 그 온 배달 기사한테 직접 회수 재활용 하라고 회수해 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집에서 이제 고장 나거나 폐 제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희 그 공제조합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 방법이 다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만약에 새로운 제품을 샀을 때는 그 회사에 미리 알려는 주셔야겠네요. 그
공간이나 아니면 그 기사님들 일정도 있을 테니까 구입할 때 그 회사에 미리 알려주면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전자제품이 사실 종류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전체 네네. 다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특정 품목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우리가 주변에서 사용하고 있는 뭐 대부분의 전자제품이 해당이 된다고 볼 수는 있어요. 저희가 무선방문수거 서비스 초기에는 TV나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좀 크고 무거워서 배출이 어려운 대형 가전 위주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네. 지정된 장소에 옮기기도 힘들고요. 배출 스티커 구매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하지만 그 방문수거 서비스 점차 정착화되면서 소비자 배출 편의를 위해서 정수기나 공기청정기, 전자레인지, 제습기 등 대상 제품을 점차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폐가구, 악기류, 의료기기는 전자제품으로 분류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고요. 또 안마의자 등 인력으로 수거가 좀 불가한 제품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은 좀 제한이 있을 수 있어요. 세부 정보는 폐가전 무상 배출 예약 시스템을 접속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팀장님하고 통화하는 동안 질문이 되게 많이 올라오는데 팀장님, 그렇습니까? 예컨대요. 만약에 우리가 삼성에서 TV를 샀다. 그런데 나는 기존에 보던 TV 브랜드가 다른 회사 거다. 그러면 새로 설치하러 오시는 분들이 타사 제품도 가져가 주십니까? 지금 이거 법적으로도 명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브랜드에 상관없이 동일 제품이면 수거를 해가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TV 설치하러 오신 분한테 저희 냉장고 좀 가져가 주세요. 이런 건 안 되지만 동일한 동일 품목을 새로 구매할 브랜드에 때는 상관없이. 기존 제품은 예, 가져가 맞습니다. 주신다. 예. 그러면 앞서 말씀하신 품목 말고 작은 것들도 많잖아요. 소형 가전들. 네네. 이런 것들도 하나씩 가져가 주시나요? 소형 가전들은 같은 경우에는 방문수거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좀 대형화로 배출 편의성 제공 취지에서 중대형 가전이나 오디오, PC 세트 수량에 제한이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소형 같은 경우에는 제품의 부피가 워낙 작은 것들이 많잖아요. 네. 이런 것들의 효율성을 감안해서 5개 이상 모아서 신청하셔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데요.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자제품이 워낙 다양하고 많잖아요. 그래서 서비스 이용에는 큰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요즘에는 사실 품목이 되게 다양해졌는데 네. 글쎄 뭐 이런 것까지 수거 요청이 있을까 싶기는 합니다만 예컨대 뭐 극단적으로 전자담배, 블루투스 스피커 작은 것들, 무선 헤드폰 이런 것들도 수거 대상에 포함이 됩니까? 그건 현재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생활하는 생활가전은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고는 하지만요. 법적으로 수거 의무가 있는 게 한 50여 정도 돼요. 네. 이거에 한해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전자제품 같은 경우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삶의 일부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전자담배와 같이 좀 신형 제품이나 초소형 제품들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어요. 게다가 제품에 포함된 부분품, 부속품 등도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폐기물로서 마땅히 배출할 방법이 없어서 종량제 봉투에 그냥 버려지는 일이 허다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공제조합에서는 주민의 배출 편의와 소중한 자원을 회수한다는 원칙하에 이 부분을 좀 더 고민하고 연구해서 서비스 범주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고요. 조만간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휴대폰도 가져가십니까? 휴대폰은 대상 품목에 포함이 돼 있어서요.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캠페인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거는 안 가져갑니다. 요 소개로 오늘 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좀 말씀드렸는데요. 요즘 폐가구나 의료기기나 일부 품목은 전자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수거가 좀 어렵고요. 안마의자 요즘 많이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안마의자 같은 경우엔 너무 크고 무겁고 이 해체가 그렇죠.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수거 기사가 인력으로 가져올 수가 없어요. 이런 건 서비스 품목에서 좀 제외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네.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의 회수혁신팀 이원영 팀장이었고요. 조합 쪽으로 문의하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겠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코로나 확산 소식 연이어서 전해드리게 되는데요. 5,000명 이상 확진자가 나와서 정부도 고민이 깊다고 합니다. 마스크 착용 꼭 해주시고 사회적 거리두기 계속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를 아는 가장 최고의 지름길. 첫 번째, 매주 평일 오전 9시부터 1시간 TBS 라디오
FM 95.1MHz와 TBS 앱을 엽니다. 두 번째, 유튜브와 팟빵을 통해 언제든 경제발전소를 만날 수 있습니다. 경제를 이해하는 똑똑한 습관.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개미 한 마리, 개미 두 마리, 개미 세 마리가 사과를 들고 하나, 둘, 셋. 간밤 뉴욕 증시 그리고 오늘 우리 증시 전망해 보겠습니다.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부터 정리할까요? 네, 미국 증시는 또다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는 모건 스탠리 그리고 프록터 앤 갬블과 같이 주요 기업들이 호실적을 달성했다는 소식에 힘입어 상승세를 보였지만 장 중반 이후부터 또다시 연준의 긴축 가속화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러시아, 중동 이쪽 지역의 지정학적인 긴장 고조 등이 증시의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끝내 하락세로 마감을 했고요. 다우, S&P 500, 나스닥 모두 다 1%대 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보면 나스닥이 네. 고점 대비 벌써 10% 이상 하락을 했는데 네. 이제는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는 건가요? 네, 이게 기술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그냥 글로벌 전 세계 주식시장의 대장지수 성격인 만큼 여기가 지금 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했다는 거에 대해서 다들 많은 불안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락한 게 그냥 순전히 차트상으로 이제 기술적 분석상으로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펀더멘탈 같은 경우는 뭐 다 악화된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는 염려스러운 부분이 그렇게 없지만 일단은 지금 연준발 긴축 발작 이러한 현상은 1월 FOMC 이후에 진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또 지정학적인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는 만큼 현 시점은 이제 위험 관리, 리스크 관리에 주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미국 증시를 보시면은 실적 시즌이 양호하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주를 중심으로 투매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시장이 과도한 비관 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주식시장도 그렇고 다른 모든 것들도 그렇지만 항상 과도한 것에는 되돌림이 있는 만큼 지금 시점에서는 적극적으로 매도 혹은 매수하기보다는 관망으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얘기 한번 해볼게요. LG 네. 에너지 솔루션 청약. 솔직히 한지영 연구원님은 여기 돈 114조 원이나 몰릴 거 예상하셨어요? 아니, 이 정도까지 예상은 못했어요. 100조 원까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114조라는 숫자도 저도 정말 상상 못했던 숫자입니다. 그만큼 이 주식을 사기 위한 열기가 엄청나게 뜨거웠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이 정도 열기는 결국은 이게 시초에 이른바 따상상, SK 바이오팜 같이 그런 길을 좀 걸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인데 시장에서는 실제 그렇게 될 거라고 보나요? 어느 정도 흥행은 할 것 같다는 분위기가 대세입니다. 왜냐하면 유통 물량 자체가 얼마 없다 보니까 이제 공모 청약 받기만 하면은 이제 수익 자체는 따놓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높은 주가 시작하자마자 대략 뭐 시총 100조 원 정도까지 간다고 했을 때 대략 50% 이상 주가가 오른다고 했을 때 이게 과연 다음날 혹은 그 다음날에도 계속해서 오를 거냐 여기에 대해서 저희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개인적으로는 이 지속성 자체는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봐야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일단 지속성은 길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내실 분들은 빨리빨리 수익을 실현하시는 전략이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27일에 시장에 들어올 예정인데 그날 분위기 좀 지켜봐야겠네요. 우리 증시는 네네. 어떻게 출발했나요? 예, 미국 증시가 약세를 보였지만 우리나라 증시는 그래도 상승세로 출발을 했고요. 특히 코스피는 0.2%대 상승세를 보였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1% 넘는 급 반등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초 이후에 우리나라 증시가 다른 나라 증시 대비 지속적으로 하락했던 것에 대한 좀 과도하다
이러한 인식들이 확산이 되면서 이른바 기술적 혹은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돈이 굴러가는 기본적인 흐름. 잘 먹고 잘 사는 게 주식 관련해서 가짜 정보가 많더라고요. 용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어려우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서민들 정책을 많이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바쁜 생활 속에서 반드시 챙겨야 하는 경제 소식. 경제 이슈의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발빠른 경제발전소 박연미의 경제픽. 네, 가전제품 폐가전 수거해 가는 거 알려드렸더니 궁금증들 정말 많으시네요. 7937님, 6067님 다른 회사 거 가져가나요? 아까 답변이 됐을 걸로 보고요. 해외 직구 대행으로 산 것도 가져가나요? 아마도 이 답변으로 추정컨대 동종 제품은 가져가시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하지만 보다 자세한 건 전자제품 자원공제조합으로 문의하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요. 망가지지도 않은 거 멀쩡한 거 버리지 맙시다. 이런 의견도 공감합니다. 지구가 아파요.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꼭 버려야 할 때는 말이죠. 오늘은 저희가 연말정산 고민하시는 모든 전국의 직장인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라는 게 운영된 지는 오래됐는데 저도 이거 한 20년 동안 하면서도 이건 매년 왜 이렇게 어려울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튜디오에 국세청 원천세과의 류인용 국세조사관 직접 나오셨거든요. 궁금한 점들 많이 물어봐 주시면 바로바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추운 날 멀리서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거는 국세청에 들어가서 하실 수 있는 거 다 알고 계시는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요거 예전에는 그 홈페이지로만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이제는 이른바 손택스 요걸 통해서도 할 수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손택스라는 게 그 휴대전화로 된다 이 얘기인가요? 예, 모바일 홈택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요거 안 돼가지고 약간 불편했는데 올해부터 좀 편해졌습니다. 여기서 어떤 자료들 확인할 수가 있나요? 간소화 서비스에 일단 제 생각에는 신용카드 사용 금액 요거는 무조건 보일 것 같고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개인연금저축, 주택자금 등의 소득 공제 항목과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의 세액 공제 항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 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시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게 많잖아요. 이제 사전에 일단 부양가족의 동의는 필요한 것 요건 아마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새해에 달라지는 서비스들 예컨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 시스템 개통에 따라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연계하여 간소화 자료 기부금 항목으로 추가 제공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폐업한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노인장기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자료를 추가 수집하고 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비에서 차감되는 실손 의료보험금 자료는 종전의 수익자 기준에서 올해부터는 피보험자인 환자를 기준으로 제공하여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장애인 근로자분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전자점자 정보 단말기로 내려받아 점자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점자 서비스를 도입하였습니다. 아, 요건 몰랐습니다. 전자점자 서비스가 있구나. 이것도 새로 알게 됐는데 아마 우리 청취자들은 내가 그래서 얼마나 공제 받을 수 있느냐 이게 제일 관심사잖아요. 일단 신용카드 2020년보다 작년에 돈을 더 쓰신 분들은 추가 소득 공제가 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집니까? 네, 2021년 신용카드 등 소비 금액이 2020년 대비 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가한 금액의 10%와 100만 원 추가 한도를 적용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 금액이 7천만 원인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2020년에 2천만 원인 2021년에 3,500만 원인 경우 총 금액 7천만 원의 25%인 최저 사용 금액 1,750만 원을 초과하였으므로 2021년도 신용카드 소득 공제 금액은 일반 한도 300만 원과
추가 한도 적용으로 증가한 100만 원을 합산한 총 4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 2020년보다 137만 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네, 조사관님, 우리가 이 얼마나 더 공제해 줄지 이런 걸 정할 때 물론 이제 새정당국 기획재정부하고 상의를 하시겠습니다만 5%에 10%를 뭐 추가로 3%의 초과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정하잖아요. 네. 이게 되게 헷갈리는데 꼭 이거 이런 식으로 정해야 됩니까? 이렇게 딱 직관적으로 와닿게 한 문장 이렇게 정리는 안 되나요? 이게 그 혹시 정해져 있는 산식 이런 게 있나 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국세청하고 기획재정부하고 이제 서로 협의해서 그 상향되는 퍼센트를 이제 정해서 어느 쪽이 더 이제 효과가 있는지 그거는 이제 협의해서 결정을 하게 합니다. 여러 가지 숫자를 넣어 보시고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하신다. 요게 아마 구체적인 내용은 그 연말정산 관련해서 여러 기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도 있을 텐데 부양가족이 쓴 돈 요것도 신용카드 금액이 늘어난 거에 합산해 줍니까? 네.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명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되지만 형제 자매의 경우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아, 형제 자매는 안 된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기부금 세액공제도 늘었죠. 네네. 21년도에 기부하는 분에 한해 기부금 세액 공제율이 기존 1천만 원 이하분은 15%에서 20%로 1천만 원 초과분은 30%에서 35%로 5% 상향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7천만 원인 근로자가 지자체에 1천만 원, 사회복지법인에 200만 원, 총 1,200만 원을 기부한 경우 2020년도에는 공제금액이 210만 원이었으나 2021년도에는 270만 원으로 60만 원을 더 공제받게 됩니다. 세액공제하고 소득공제는 다른 건가요? 방금 세액공제라고 하셨거든요. 네. 그거 어떻게 다른 거예요? 소득공제는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를 하는 거고요.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그 공제가 되기 때문에 세액공제가 납세자분들한테는 더 큰 효과가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일단 세금이 정해진 다음에 거기서 깎아주는 거라 세금 내는 사람은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가 유리하다. 근데 소득이 되게 많은 사람은 소득 자체를 적게 잡아주는 소득공제가 더 유리한 거죠. 그렇군요. 요건 차이가 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 야간 근로수당 같이 요 비과세 적용 대상인 생산직 근로자들에게 주는 혜택 이것도 범위가 좀 넓어지는 모양이에요. 네. 비과세 대상 생산직 근로자 등의 범위에 상품 대여, 여가, 관광 서비스업 종사자 및 가사 관련 단순 노무직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다만 야간 근로수당 등 비과세는 직전 과세 기간 총 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이고 월정액 급여가 210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렌터카 업체에 근무하는 총 급여액이 3천만 원인 근로자의 야간 근로수당이 200만 원인 경우 200만 원 전액에 대해 비과세 적용을 받게 됩니다. 자,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1755님 제가 아파서 병원을 갔어요. 그런데 병원비는 엄마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요 카드 영수증 제가 의료비 공제 받을 수 있습니까? 물어보셨거든요. 다시 한번 좀. 몸은 내가 아픈데 병원비는 엄마 카드로 결제를 한 거예요. 이런 경우에 카드 명세서에는 엄마가 사용하신 걸로 나올 거 아닙니까? 하지만 내가 아팠잖아요. 내 의료비 공제 대상으로 그 영수증도 넣을 수가 있나요? 의료비 공제는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공제가 되기 때문에 다른 분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아픈 사람이 나였어도 카드가 남의 거면 그 사람 의료비로 된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세요?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결제 카드는 본인 명의가 아니에요. 하지만 병원에서 본인이 아파서 병원 왔다 갔다 하는 영수증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거를 제출을 하면 엄마 카드에 있는 요 의료비는 어머니가 공제를 받고 각각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만 인정이 되는 건가요? 의료비 자료 제공이 그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기준으로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기 때문에 결제 방식에 따라 그 의료비가 누가 지출했는지는 지금 아직까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병원에 내가 갔다 왔고 내가 치료를 받았다 한 기록이 남아 있으면 카드가 누구 거이든 일단 내가 받는 거네요. 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이해를 하면 예,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직을 하거나 근무처 사업장이 여러 곳인 그 좀 특수한 형태의 근로 형태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연말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연도 중 소속 회사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선택한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2인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해당 연도 말까지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근무지 변동 신고서를 주된 근무지 원천 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천 징수 의무자가 누굴 말하는 겁니까? 회사를 말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내가 주력해서 근무한 데가 어디고 그 다음 부수적인 곳이지 어딘지를 정해서 요 근무지 신고서를 회사에 내라. 네, 그렇습니다. 아, 요게 그 회사의 총무팀이나 그쪽에 한번 문의를 해보셔야겠네요. 그리고 연말 되기 전에 내가 퇴직을 했습니다. 하지만 소득은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중도 퇴직자의 경우에는 퇴직하는 달에 급여를 지급받을 때 소득세 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 공제 누락분이 있다면 근로자 본인이 다음 연도 5월 말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근 들어서 보면 주택자금 관련해서도 소득공제가 되는데 요거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대주로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임차한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출기관 등으로부터 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빌리고 원리금을 상환할 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월세 공제가 된다. 여기에 들어간 돈을 꿔왔다면 요 대출금 갚은 그 영수증은 공제가 된다.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는 무주택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주가 취득 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역시 이게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꾼 돈, 그 네. 대출금 갚은 거 요게 해당이 된다는 네,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로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납입한 경우 납입한 금액의 40%를 연 30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거 청취하시는 분들은 그럼 주택담보대출 받아서 원리금 상환하는데 다 됩니까? 하실 수 있는데 요게 집값이 그 집 살 때 5억 원 이하여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요거 기억을 하셔야겠네요. 그러면 월세 공제, 세액 공제 된다고 하는데 다 해주는 건 아닐 것 같거든요. 네.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 규모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에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주택 전입신고를 아직 못했지만 저는 월세는 내고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월세 임차 주택에 대해서는 월세 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에 꼭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부양가족 공제 요거 헷갈릴 때 많습니다. 일단 인적 공제 잘못 클릭했다가 이거 나중에 일할 해가지고 이 과징금 부는 경우도 계시잖아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 금액 얼마 이상 벌면 안 된다 이거 정해져 있죠. 예.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어떤 형태이든 500만 원 이상을 버는 가족은 인적공제 대상 안 된다. 요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시골에 부모님이 따로 사십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그 양가 부모님이 계신데 이런 경우에 기본 공제 대상에 들어갑니까? 주거의 형편상 따로 거주하고 있으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고 다른 형제 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 공제를 받지 않으며
부모님의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만 60세 이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것들 챙겨보시면 좋겠는데 국세청에서 직접 연말정산 상담 운영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국번 없이 126번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세청 원천세과의 류인용 국세조사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정한 경제를 말합니다. 깊이 있는 경제발전소 박연미의 경제탐사. 네, 조사관님 팬들이 많아지셨네요. 야, 이 세금 관련 단어가 어렵기는 합니다만 이게 구수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긴장하신 것 같은 목소리가 매력 있습니다 해주셨는데 이 연말정산 관련해서는 그때그때 궁금한 것들 물어봐 주시면 저희가 모아서 한 번씩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월요일마다 김현우 소장님도 오시니까요. 그때도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손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예. 이정호 전 미디어 오늘 편집국장입니다. 오늘 우리 그 조선소 합병 불발 소식 전하게 될 건데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사실은 조선업계에서 굉장히 큰 빅딜이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몇 년을 끌었는데 EU가 반대했습니다. 예. 요거 관련해서 우리 언론들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나요? 대체로 이제 두 가지 결론 나뉘는데요. 하나는 이제 EU가 지나치게 특정한 국가의 두 개 기업 합병하는 것에 대해서 목리를 부렸다라는 이제 해석이 있고 EU를 비판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우리 정책 당국이 좀 너무 무리하게 결합을 추진한 거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한국 정부를 갖다가 비난하는 그런 행태로 나뉘어졌습니다. EU를 탓하거나 아니면 우리 정부를 탓하는 그런 보도들이 많았다. 그러면 일단 요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회사들끼리 합병한다는데 EU가 웬 참견이냐. 공정위가 그래서 세계 공정당국의 의견을 좀 들어봐야 합니다 할 때도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분들 그렇죠. 많거든요. 네. 왜 우리가 다른 나라의 허가가 필요합니까? 독과점을 규제하는 이제 경쟁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영향을 미치는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생산하지만은 그 소비자들은 유럽 해운사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의견을 표시할 수 있고 실제 이렇게 해가지고 무산된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실제로 두 조선소를 인수합병하는 게 원래부터 무리한 거였나 근본부터 돌아봐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예. 이게 이제 저희는 국내에서 1, 2위, 3위가 이제 삼성중공업 이렇게 해가지고 동남 해안 쪽으로 해가지고 다 이제 세 개가 붙어 있는데 국내에서 1, 2, 3위라고만 생각하실 건데 세계에서도 1, 2, 3위입니다 이게. 야, 이게 약간 한쪽으로는 멋진 것 같기도 하고 한쪽으로는 아 그랬었나 싶기도 해요. 굉장히 뭐 상상을 못할 정도로 이렇게 큰 조선 능력을 갖고 있는데요. 조선 건조 능력으로만 놓고 보면은 1, 2, 3위 합친 게 전 세계 시장에서 한 80% 정도 차지합니다. 그렇습니까? 4위하고 우리 3위인 삼성중공업하고만 비교해 놓고 봐도 4위가 이제 중국 기업이거든. 델리안이라고. 네. 네. 여기가 삼성중공업이 약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선박 건조 능력이. 일본이 좀 클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일본은 80년대 중반부터 조선업이 산지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기후 변화에 대한 위기 이런 것들을 고민해 가지고 조선업 자체를 갖다가 계속 이렇게 축소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미쯔비시 중공업이 가지고 있는데 4위인 미쯔비시 중공업의 그 사이즈가 4위인 중국에 있는 기업보다 한 2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경쟁 국가로 생각할 수 있는 중국, 일본이 우리보다 아직 규모 면에서 한참 훨씬 더 뒤에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선박 관련해서 혹은 해운 관련해서 강국이 유럽이잖아요. 그렇죠. 유럽은 어때요? 선주들은 다 유럽인데 이미 거기는 한 70년대부터 뭐 스웨덴이나 이런 데서 조선 강국들이 다 이제 무너졌고 선박을 소유해가지고 그걸 해운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은 여전히 이제 유럽이 강세죠. 그렇군요. 그러면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조선소 몸집이 그 정도로 크면 반대할 것이 사실 예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인수합병은 그럼 근본적으로 왜 추진하게 된 겁니까? 사실은 이제 이 조선업 자체가 불황이었을 때 한 5년 전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인도네시아나 아니면 이탈리아에서 선박을 이렇게 주문을 하면은 현대중공업은
3천만 원에 준다던데 네. 만들어 줄 수 있다던데 그 대우조선 가면은 2천만 원에 해준다 이렇게 저가 출혈 경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DC 경쟁을 붙여서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끼리 그렇게 경쟁을 하게 되면 선박 수주량은 늘어나는데 이 속빈 강정이 그렇죠. 되는군요. 예. 손익분기점은 계속 이제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동안 그러면 그런 방식으로 해서 사실상 연명을 해왔다 이렇게 봐도 그렇죠. 되는 겁니까? 예. 밀어내기 이제 수주를 갖다 처리하면서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이렇게 됐던 거죠. 예. 그러면 둘이 합치면 어떻게 돼요? 합치면 이제 재무구조는 특히 이제 대우조선 같은 경우에는 부채가 많고 부실한 기업으로 이제 정평이 나 있고 지금 주채권은행도 사실은 산업은행이 주인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조금 여력이 있는 현대중공업에서 재무구조 개선을 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생겼던 거죠. 그런 이제 고민을 가지고 양자가 윈윈해가지고 이제 해보겠다 했는데 이후에서 이제 브레이크를 걸은 거죠. 근데 이런 고민도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기업끼리 경쟁을 붙여서 현대중공업이 이 정도 불렀을 때 대우는 이만큼 깎아준다던데 우리나라 기업끼리 경쟁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세계 4위 업체 중국에 또 선박 회사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한 1,000개 정도 됐죠. 거기에서 중국에서는 1,000개 회사들이 다 순서대로 다 깎아준다고 하는데 한국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렇게 경쟁 붙일 수도 있지 않아요? 예. 근데 이제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기술력 자체가 그 대형 유조선이나 컨테이너선을 생산하지 못합니다. 한 5,000톤급 이하짜리만 이제 생산하는 그런 구조이고 중국도 이제 이것 때문에 골치 아파가지고 중소조선소가 난리벌레가 1,000개쯤 되니까 최근에 한 3, 4년 사이에 한 200개 이하로 줄였다 그러거든요. 1,000개를 200개 이하로 네. 3, 4년 사이에 줄였다고요? 규모의 경제를 이제 확보하려고 이제 그러는 거죠. 중국은 해야지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800개가 사라졌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합병이 무산이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면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두 회사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현대중공업은 그렇게 손해 볼 게 없습니다. 지금 또 이제 두 회사가 지금 당장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작년부터 호황에 들어섰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올해 지금 지난 15일까지 올해 보름 시작했는데 벌써 3조 원 수주했거든요. 앞으로 한 3년 동안 선박 건조할 거는 이미 물량이 다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고 대리어 이제 대우조선을 인수했을 때 대우조선의 부실을 좀 정리하기 위한 돈이 들어갈 거를 안 들어가도 이제 되니까 대리 현대중공업은 낫죠. 그래요. 종목 토론방에서 주주들은 반기시더라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대우조선 입장에서도 이제 워낙 이제 호황기에 들었으니까 계속 이제 해마다 단기 순이익이 적자였는데 지난해까지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아마 거의 비필 맞출 것 같습니다. 적자가 안 나고 아마 큰 흑자도 안 나겠지만은 이게 아마 비슷하게 이제 나올 것 같고 올해도 아마도 흑자가 약간 정도의 흑자가 예상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올해부터 시작해서 향후 2, 3년은 괜찮은데. 그렇죠. 그 뒤가 이제 문제 대우조선 같은 그 뒤에 다시 이제 얼마까지 보고 오셨어요? 이런 얘기 또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이 대우조선은 이제 문제가 뭔가 하면은 이게 산업은행이 소위 이제 오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은행에서 조선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낙하산으로 일부 이제 임원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그리고 산업은행에서 부실하게 떠맡았던 공기업들 중에서 아주 규모 작은 거. 네. 예를 들면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대우조선의 자회사 중에 그랜드 코리아 레저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랜드 코리아 레저. 일단 그랜드, 프리미엄 이런 이름이 들어갔을 때 다 그런 건 물론 아니겠습니다만 허약할 때 더 세게 보이고 싶어서 그런 이름 갖다 붙이는 회사가 제법 있거든요. 이게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는 공기업인데 부실하니까 대우조선에 이제 자회사로 편입시켜버린 거죠. 그렇게 해도 돼요? 대우조선도 지금 부실해서 산업은행이 주인이 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부실한 공기업의 개수를 줄여야 되니까 대우조선도 부실하고 그랜드 코리아 레저도 부실하면은 갖다 붙여버리면은 하나가 되니까. 둘이 모여 하나가 되는. 그렇지만 게, 그랜드 코리아 레저는 조선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회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떠안아 있는 거죠. 그런 게 여러 개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것만 해도 한 10개가 넘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일단 장부상으로는 부실 기업이 좀 정리가 됐습니다라고 할 텐데 속사정은 훨씬 더 그렇죠. 복잡해지는 골마가는 거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국장님? 사실은 이제 그 전문성 있는 오너들 이게 이제 분식회계하고 이래가지고 몇 년 전에도 대우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운영하면은 정부가 퇴직 완료들 보낼 생각하지 말고 진짜 전문성 있는 경영진들 내려보내는 게 가장 큰 이제 그 메리트가 있는 정책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사장 자리 하나 늘릴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그렇죠. 따끔한 회초리로 들리는데 지금 우리 그 이슈가 되는 회사 하나 더 있어요.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 여기에도 지금 기업 결합 심사 이거 해외에서도 그렇죠. 이유가 하겠죠. 오케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요 회사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좀 전문가들 중에서는 반반으로 나뉘는데요. 이게 이제 조선소 같은 경우에는 두 개가 국내 1, 2위면서 동시에 전 세계 1, 2위였으니까 굉장히 문제가 되지만은 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전 세계로 놓고 보면은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승인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지난 하반기에 불과 뭐 몇 달 전이었습니다. 스페인의 1위 항공사하고 3위 항공사 인수 합병하는 거를 EU 집행위원회가 거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한 나라 안에서 1, 2위 하는 항공사 우리나라의 두 개 항공사를 결합하는 게 EU가 어쩌면 또 거부할 수도 있는 거죠. 글쎄요. 물론 스페인은 유럽에 있는 나라라서 우리하고 사정이 좀 다를 그렇죠. 수도 예. 있겠습니다만 뭐 노선 중첩이나 이런 것들도 고민하겠죠. 그렇죠.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는 지금 거의 된다고 보고 네. 마일리지 통합 뭐 이런 작업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까지 왔는데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만회하나? 뭐 또 이제 대우조선이나 현대중공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건데요. 사실은 이제 아시아나의 부실 그 자체가 문제인 거죠. 그렇죠. 네. 그게 이제 더 문제고 인수할 기업이 없으니까 대한항공이 가져간 건데 아시아나는 주인이 여러 번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죠? 아, 운명이 기구합니다. 그래서 그와 비슷하게 조선업에서 대우조선도 이게 국내에서 제일 오래된 조선소입니다. 해방 전에부터 있었던 대한조선공사로부터 출발했으니까. 아, 해방 전 구한말. 예, 알겠습니다. 그 역사가 깊다고 하셨는데 우리 대우조선 그리고 현대중공업 앞으로 어떤 경로를 걷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미디어오늘 편집국장 이정우 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희 내일 다가오는 20대 대선 맞아서 진행하고 있는 한국경제 무엇을 바꿔야 하나 특집 8번째 시간입니다. 내일 지나면 한 번의 시간이 남아있게 되네요. 내일은 금융연구원의 지만수 박사가 중국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 이야기해 준다고 하는데요. 최근 들어서 미중 간의 갈등 또 베이징 올림픽 미국이 어쨌든 외교사절단은 안 보내겠다고 했죠. 이런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 참 깊습니다. 내일 의미 깊은 시간 될 것 같으니까요. 꼭 주목해 주시면 좋겠고요.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 아직 안 끝났는데요. 전화 모르는 번호로 오면 죄다 허경영 후보 전화입니다. 이런 문자 많이 보내주셨는데 아닐 수도 있잖아요. 회사로도 전화 온다고 하니까 받아서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자 좀 읽어드릴까요? 아까 그 국세청에서 말씀해주신 부분들 중에서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완전 해소가 안 됐어요. 저는 더 궁금한 게 남아있어요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개인과 개인 사업자 간의 공제 혜택 요거 어떻게 되는지는 저희가 좀 알아볼게요. 일단 관련해서 용어가 좀 어려웠다는 얘기도 있고 재미있었다. 세금 관련 브리핑을 재미있게 들으셨군요. 네. 중독성 있다, AI 같았다,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저희는 구수하게 이 진실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7512님, 가전제품 구입할 때 가격에 폐기물 비용이 들어있군요. 네, 저희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요거 꼭 확인해서 이용하시면 좋겠고요. LG 엔솔, 장사 안 된다더니 우리 주변 사람들 다 넣었습디다 의견 많은데요.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고래가 너무 빨아들이면 이게 또 시장 수급 상황에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최신 경제도서 저희 7512님 보내드릴게요. 내일 더 열심히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눈길 안전운전하십시오. 발전.